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 소식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상황으로 빨리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4.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 선물은 매수 출발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200은 매수, 선물은 매도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이 상승 출발한 가운데 오늘도 원전, 태양광, 유리기판, 전력설비와 전선, 그리고 건설, 액침 냉각과 ESS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셀과 일부 장비주들이 오전에 일단 플러스 시작을 했고요. 석유화학과 지유사 등도 출발은 강세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이 또다시 주도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32번째 정도 신고가인 것 같은데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6월에 소비자 물가, 파월의 청문회 등의 금리 영향 미칠 중요 이벤트가 대기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가 상승하면서 역시 신고가를 냈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2% 후반대로 떨어지고 있고 패드워치 기준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73%대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의 우호적인 순매수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강세 지속에도 역시 지수로 따져서는 관망세였는데요. 금융과 자동차 등의 저 PBR 관련주 차익 실현 영향이고 이익을 연속 강보합 정도 됐습니다. 수급은 장 초반 외국인들이 오전 기준 선물이 4,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했지만 매수 규모 축소하면서 약간 상승폭이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 3거래일 연속 경신을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지속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도 5조 원대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정책 발표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 볼 수 있고 하반기 정책 일정과 자율 공시 등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미국의 판매법인 전기차 판매량 조작 혐의 피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력기기는 변압기 등의 수출입 데이터가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확인이 되고 있고 수요 둔화 우려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속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코스닥은 파월 의장의 증언 그리고 미국의 CPI를 앞두고 단기 속등 종목 중심의 차익 실현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의 시총 상위주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시 삼천당 제약은 또다시 신고가 기록을 했고 7월 11일 쉬프트업 상장 앞두고 게임주 대체로 또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 속등 부담에 넥슨 게임즈는 다소 좀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그 외에도 세계 최초 유리기판 상용화 기대감에 유리기판 관련주라든지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원전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파월 의장 청문회 CPI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탐색을 하는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이 홀로 순매수 유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예상되고 기대를 갖고 있고 둔화된 물가 지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단기적인 좀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재료를 또 찾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이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강세였고요. 또 원전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기계 섹터도 훈풍이었고 의약품도 강세였고요. 반면 운수 장비는 현대차 그룹 관련된 부분에서 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는 지정학적 우려 둔화로 해상운임 안정화 기대에 하락했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 후에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금융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업도 KB금융, 신한지주 등의 최근 상승 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약세였고요. 전기전자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외국인 순매수 추정 물량 유입되면서 전기전자 대형주들은 강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 기계 장비 강세였고요. 반면 금융과 화학이 약세였고 현재 이제 삼천당 제약과 LS 일렉트릭 등의 주가 상승 관련 MSCI 편입 가능성 체크를 해보면 현재 시총 컷오프가 약 4조 1천억 정도의 시총이 컷오프 정도로 보고 있으면 기준점이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스몰캡 편입 종목 관련된 기준인 컷오프 윗부분을 1.5조 정도 상회하면서 편입 가시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외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LS 일렉트릭 외에도 삼천당 제약 그리고 삼양식품 정도 순으로 보고 있는데 편입을 위해서는 좀 더 추가 상승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지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매크로 지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자, 지난 피크아웃, 5월에 피크아웃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S&P 500 지수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고요. 이 관련된 S&P 500 AD선은 여전히 조금 주춤한데 지수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괴리가 벌어져서 살짝 이제 S&P 500 관련된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정 아니면 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국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고 거의 이제 동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그래도 1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오렌지색 그리고 검은색 보시면 3년물, 5년물이 있는데 가솔린 가격은 다소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미국의 소비자 6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소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3%대 정도로 지금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조금 지속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 급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2800 중반 정도에서 지켜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코스피 기준 한 2800 정도까지는 한번 쉴 수도 있다. 언더슈팅을 한번 하게 되면 2750에서는 좀 코스피는 매입을 해야 되는 매수 기회로 보는 지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증거사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워낙 10조 4천억의 2분기 실적을 워낙 세게 냈기 때문에 하이닉스까지 받쳐주면 EPS가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 PR 기준 10배가 안 되는 거죠. 9점 몇 배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빠질 구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방이 좀 더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멱살 잡고 올리는 코스피 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개별 섹터나 개별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수급적으로 그쪽을 팔고 넘을 수 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기관들이 연초 기준을 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던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지만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그렇지만은 기관들이 여기에서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갑자기 사기 시작한다 하면 다른 섹터를 팔고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별 종목 장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면서 지수만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조금 힘든 장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전력기기 관련된 전선과 전력기기 섹터부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데이터 센터 확충, 이건 다 이야기되고 있죠. 노후 인프라 관련된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전력 기자재 수출은 2020년 111억 달러에서 지난해 151억 달러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2조 7천억의 무역 보험을 공급하고 생태계 강화 등 종합 수출 대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5일 노르웨이 국영 송전청 스타트넷의 총 3,300억 규모의 420kV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기로 하고요. 이 중에 3,040억 규모의 물량을 계약해서 유럽 전력 시장 진출에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충북 청주에 1,173억을 들여서 중저압 차단기 공장을 또 구축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미국의 안전인증기구 UL로부터 지중 전력 케이블의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또 급등을 했죠. 장중에 이렇게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인증으로 LS 에코에너지는 기존 랜 UTP 케이블에 더해서 미국 수출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다라고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SK증권은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전력기기 사이클이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고 분석 자료를 내면서 2분기부터는 전분기 대비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미국의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는 전망이 맞추어서 유틸리티 업체들의 자본 지출, 캐펙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기업으로서는 넥스트라 에너지죠. 일부 전선과 전력 기기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엄블레라 리서치 쪽에서의 관련된 JP 모간 쪽에 나오는 중국 변압기 회사 컨퍼런스 콜 후기 관련된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해외 수요라는 JP 모간의
컨퍼런스 콜 관련된 후기 리포트인데요. 중국 본토 변압기 회사들은 해외 신규 주문 증가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 2개월 동안 미국의 배전 변압기의 리드 타임이 단축되긴 했지만 이는 주로 미국 내 일부 C&I 고객의 재고의 재입고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미국의 배전 변압기의 리드 타임 단축은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고 이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아직은 호황이다.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ESS나 데이터 센터 이쪽 관련된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시아 변압기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본토의 5월 실적은 유럽 북미 시장의 지속적인 강세, 특히 유럽 시장은 전년비 75%나 증가하고 있고 북미 시장은 전년비 50%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탄력적인 반등, 아프리카도 전년비 121%나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5월 대미 변압기 수출도 전년비 4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대만 같은 경우도 높은 기저에 따른 약 전년비 30% 정도의 감소가 있긴 하지만 5월에 대미 변압기 수출이 여전히 견조한 2분기 연속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전 원로는 대만도 20% 성장을 변압기 쪽에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흐름이 계속해서 한국과 대만 업체, 변압기 업체들에서 주요 수출 업체들에게 상당한 호재를 안겨준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이런 쪽 관련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수요 강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JP모건의 언급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6월에 미국의 계획 발전기 용량이 15% 이상 또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자, EIA의 6월 미국 계획 발전기 용량 발표에서 2027년과 30년 추가 용량이 다시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5월 전망 대비 전월비 16%나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표에서 제일 아래쪽 오른쪽 보시면 전월비 16% 증가된 게 나오고 있고요. 연초 이후 매달 발전기 용량 전망이 전월비 7%, 9%, 11%, 5%, 그리고 마지막 16%까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6월에 미국 계획 발전기 용량 발표에서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30년도까지 추가 용량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한국 관련입니다. 이 보시면은 한국의 매월의 트랜스포머 익스포츠 관련된 미국향입니다. 이 보시면은 24년 제일 위쪽에 선이 검은색 실선이 24년인데 22년과 23년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자, 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매달 보면은 22, 23년보다 매월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4년 너무 화랑이죠.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타이완입니다. 대만. 대만표를 보시면 22년, 23년 굉장히 화랑이었긴 한데 24년 접어들면서 23년 대비로서는 월간 기준을 봤을 때 살짝 내려와 있죠. 예, 좋긴 하지만 일단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 다음 표는 어디입니까?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중국의 먼슬리인데요. 22년, 23년 비슷하게 가면서 24년도 22년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대만, 중국의 미국향 발전기 수출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역시 금액과 성장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 가장 아웃퍼포먼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좋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아시아 업체 가운데서도 성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이 23% 성과, 그리고 폴춘 일렉트릭, 이것도 해외 쪽이지만 어쨌든 20%대 정도이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골드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한국과 대만 업체들의 최근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결국은 폴춘 일렉트릭은 아마 대만 업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색 쪽을 보시면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부진하고요. 대선 등의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책의 전면적인 유통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산의 제품, 변압기에 대한 수요 관세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대한 투심이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국 업체로의 시장의 관심 증가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 업체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수급 이슈입니다. 한국 관련 업체들의 연초 이후 외인 지분율 추이를 보시면, 자, 파란색이 짙은 게 어딥니까? 제일 위에 파란색이 재룡전기입니다.
야,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재룡전기 중소형주 가운데 가장 높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죠. 지분율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큰 종목 가운데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고 있고 재룡전기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연초 이후입니다. 올해 1월 이후부터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결국은 HD 현대일렉트릭이 MSCI 편입 효과 편입 이런 것들 제외한다면 사실상 재룡전기가 독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들의 종목들 최근 한 달간에도 꾸준한 매수세가 그 외에도 뭐 LS나 뭐 재룡전기, LS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이런 쪽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여전히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최근에 전선과 변압기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다시 조금 주춤 쉬었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 모습도 역시 이런 것들에서 이유가 있다는 걸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압기, 특히 초고압 변압기가 먼저 가고 변압기가 움직이면은 이제 전선주가 그 뒤로 따라가게 되겠죠. 해저 케이블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LS 그룹주가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아무튼 예, 변압기 쪽이 움직이면 전선주는 이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전선과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을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하늘오수님, 박근영 부장님 다양한 자료 제공해 주신 거 너무 좋습니다. 꼭 챙겨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폴더블 관련된 폰에 대해서 관련들이 좀 올랐는데요. 자, 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공개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 갤럭시 G6 플립 그리고 폴드 시리즈가 전작 대비 30%가량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삼성이 글로벌 폴더블 시장 1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매출이 올해 2028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하면서 전 세계 점유율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자료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역시 AI 트렌드가 연계성을 갖고 있겠죠. 온 디바이스 AI가 결국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0일 오후 3시 한국 시간 10일 오후 10시 정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G 폴드 6와 플립 6 등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할 거로 보이고 아마 이번에 링도 아마 나온다고 얘기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역시 폴더블 관련된 디스플레이라든지 폴더블 관련된 IT 기기 부품주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가 25년도 정도까지는 무료 서비스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제 유저 입장에서 좀 고민하는 것은 26년도 넘어가면서 만약에 이게 유료 서비스로 넘어가면 돈을 받는 서비스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선택을 할까? 저도 그 서비스를 받을까? 그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25년도까지 무료 서비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6년도부터는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실제 고민은 좀 됩니다.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폴더블 관련된 부분들이 올랐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역시 반도체 관련된 일부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도 1.93% 상승하면서 엔비디아가 1.88% 그리고 AMD가 3.93%, 인텔이 6.15% 급등했고요. TSMC가 1.45%. 특히 오늘 AMD하고 인텔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보다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전체 S&P 500 지수 대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대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예, 고점을 뚫어버렸죠. 자, 더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오버슈팅을 한 것이냐. 그러면 이게 반도체가 좀 쉴 수도 있다는 지표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고점을 뚫어서 더 간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이제 약간 경계 심리. 그러니까 기존에 거의 이제 2020년도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전체 S&P 500 지수 대비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의 상대 주가 지수가 일단은 과거에 비교를 했을 때 94년도부터 평가했을 때 지금 거의 그럼 30년 정도 되는 거죠. 30년 만에 이 고점 수준을 뚫어버린 거죠. 이게 더 갈 건가 아니면은 이제 고점 수준에서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최근에 상승폭이 좀 약간 탄력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AI에 대해서 경계하는 리포트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다음 주 실적 발표할 예정일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TSMC 관련된 연간 매출 추정치를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웨이퍼 가격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장중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죠. TSMC가. 그리고 월가 리서치 회사인 멜리우스 리서치 보고서를 내고 인텔을 비롯한 다른 반도체주도 하반기에 랠리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좀 AMD나 인텔을 지금 지켜보자는 이야기죠. 인텔이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멜리우스 리서치는 하반기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AI 후발 주자들도 AI 특수를 누릴 것이다고 분석을 했고, UBS는 또 이날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존에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도 목표가를 기존 125달러에서 150달러로 엔비디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UBS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헤드라인이고요. 여기에다가 신한투자증권의 SK하이닉스에서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비 121% 증가한 16조 2천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조 4천억 정도로 컨센, 평균 증권사의 컨센 추정치인 영업이익 5조 2천억을 상회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램과 낸드 모두 예상을 웃도는 가격 상승세 확인하고 있고, AI 서버발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산되면서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다. 긍정적 리포트를 내기도 했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다시 CXL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 오늘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엑시콘,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역시 삼성전자 말 CXL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가 조금은 최근에 반영을 좀 했죠. 이런 것들도 또 시소 게임처럼 HBM 좋다가 또 CXL 좋다가 또 레거시, 코모디티 쪽에 선단 공정 관련된 장비주가 좋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운데 역시 반도체 관련된 쪽은 활발하게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 글로벌 HBM 관련된 시장 규모 전망인데요. 하이닉스가 뭐 점유율은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10%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23년 약 20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2028년도 넘어가면 63억 2천만 달러, 거의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가 참전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브레 리서치 쪽에서 이런 코멘트를 좀 했는데, 제가 좀 같이 언급을 좀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AI가 세트,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에 세트에 적용된 것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죠. 뭐 스마트폰, 노트북, PC 이런 쪽에 이제 본격화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AI 서버 유지의 수요를 담당하던 극소수의 선단 공정 또는 극소수의 HBM 관련, 그리고 극소수의 코어수 중심의 공급이 역시 파운드리 전반적으로 수요가 확산될 것이다 보는 것이고, 특히 3나노 위주의 선단 공정과 메모리도 LPDDR과 같은 저전력 중심의 제품군 위주의 수요가 강해진다고 의미를 본다는 거죠. 즉 AI 서버에서 개발된 거대 언어 모델 관련된 부분들을 모바일과 PC 쪽으로 B2C 제품군에 적용해서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클이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각각의 PC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파운드리 선단 공정 수요가 강세가 진행될 것이고, 저전력 반도체 메모리 관련된 수요 증가로 범용 메모리에 대한 시장의 본격적인 수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HBM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HBM이 굉장히 강했고 계속 좋을 것이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범용 제품 메모리 쪽에 강력한 수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단 공정 장비주 보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 자,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시총 증가 기여도가 27.4%, 증가한 시총 이렇다는 거고, 빅7 비중이 66%나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의 시총 증가 기여도죠. 증가한 시총 관련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S&P 500의 시총 증가 기여도입니다. 매그니피선트 7 이 65.5%가 S&P 500의 시총 증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상위 10개 회사가 77.4%, 상위 20개 회사가 87.9%, 상위 50개 회사가 거의 100% S&P 500의 시총 증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뭐 미래에셋증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계속 좁은 시장 폭을 이야기하는 거죠. 쏠림이 되고 있고 좁은 몇 개 종목들이 이제 계속 시총을 늘려나는 부분에서 그 정도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메리츠증권의 이야기를 어제 잠깐 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쏠림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쏠림이 해소되면서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특정한 앞쪽의 시총 상위주들이 비중이 떨어질 때에도 S&P 500은 계속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쏠림 해소는 결국 다른 AI 쪽으로 확산되는 것이지 이 쏠림 현상이 해소된다고 해서 시장이 부러지거나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게 메리츠증권의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AMD라든지 그 다음에 인텔 이런 쪽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레거시의 역습 이런 것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fit 인텔과 AMD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어제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인텔 6% 이상, AMD 4% 유독 눈에 띄는데 마침내 레거시 그리고 넌 AI 업체들을 살펴볼 때가 된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거죠. 근데 사실 현재까지 두 업체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이유가 꼭 레거시 때문이라고 보여지기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인텔과 AMD가 오른 이유도 역시 정확히는 온 디바이스 AI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확산세라는 거예요. AI 쪽의 확산세인데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AI PC 기대감으로 퀄컴과 암홀딩스 주가 상승이 도드라졌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와 암 생태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퀄컴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거죠. 특히 일단 퀄컴 PC들이 6월 18일 가장 먼저 출시가 되고 코파일럿 기능들도 모두 퀄컴 PC에 우선적으로 이제 적용을 배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능들이 결국은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퀄컴 PC를 구매하라고 유도한 셈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은 좀 고민이기 때문에 AI PC의 첫 스타트는 퀄컴이 하긴 했지만 굳이 AMD와 인텔의 신제품 출시를 모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퀄컴 PC를 미리 이제 구매할 만한 메리트는 딱히 없다는 거죠. 그만큼 AI PC 확산 속에 인텔과 AMD가 소외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AI PC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주가 낙폭이 컸던 이들의 상대적인 업사이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AMD와 인텔 AI PC는 출시도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유효하고 확산세로서 역시 엔비디아보다는 인텔과 AMD의 유독 주가 상승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용 웨이퍼 공정 기술을 바꾼다고 하면서 레이저 탈착에 대한 도입 추진 관련된 기사가 나왔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 WSS 공정 순서 관련된 사진이 하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게 이제 웨이퍼 접착과 탈착 과정에 대한 전개도인데요. 1, 2, 3, 4, 5, 6 이 방법으로 이 순서대로 탈착을 하는 것이죠. 이 WSS는 웨이퍼 서포팅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기사에 나오는 이 WSS 시스템은 베이스 웨이퍼는 인터포즈에 붙일 수 있는 범프 배열을 가지는 반면에 코어 웨이퍼는 앞면에 범퍼를 형성한 뒤에 뒷면에도 범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적층을 위해서 웨이퍼를 얇게 만들면 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 뒷면에 범퍼를 만들어야 되는 TSV,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TSV 공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WSS 공정을 결국은 개발하게 되었고 캐리어 웨이퍼의 범퍼가 형성된 웨이퍼 앞면을 접착제를 붙여서 이 상태에서 뒷면을 그라인딩해서 웨이퍼를 얇게 만들죠. 이때 웨이퍼는 캐리어 웨이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휘지 않는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WSS 공정 순서를 접착하고 떼내는 이런 탈착 과정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개념도를 1번부터 6번까지 형성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IH 리서치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역시 칩을 적층하게 되면 다이어 태치와 본딩 공정을 적층했던 칩의 수만큼 반복을 계속 해야 되죠. 이 패키지 라인에 들어오는 웨이퍼에 스퍼터링으로 금속 방막층을 만들고 두꺼운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한 후에 포토 공정으로 배선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캐리어 본딩, 그러니까 웨이퍼에 캐리어를 붙이는 공정을 캐리어 본딩, 그리고 다시 떼내는 공정을 캐리어 디본딩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렇게 되면 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고 범프 변형이나 웨이퍼 변형이 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AP 시스템. AP 시스템은 엑시모 기반으로 국내에서 디본드를 개발 중에 있다고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이오 테크닉스. 자체 개발한 고체 레이저 광원을 만들어서 TSMC 올해 한 대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뭐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AP 시스템과 이오 테크닉스가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의 분석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슈인데요. 델과 슈퍼마이크로 이슈가 있으면서 서브모와 액침 냉각 관련된 협력 부각이 되면서 일부 대기업 액침 냉각 시스템 도입 추진 소식에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액침 냉각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GS라든지 유니셈, 그리고 워트, 그다음에 KN솔, CDS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는데 언론에 따르면은 최근 글로벌 액침 냉각 1위 기업인 서브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액침 냉각 분야에서 이 서브모가 인텔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델, 슈퍼마이크로까지 사로잡으면서 이 서브모가 엔비디아와 XAI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아마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XAI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AI 서버를 담당하는 델과 슈퍼마이크로가 모두 액침 냉각 기술을 위해서 서브모와 협력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두드러지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 SDS, 그 다음에 LG CNS 등의 일부 업체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삼성 SDS, SK텔레콤도 이야기되고 있고 이 국내 기업들이 액침 냉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알려져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AI 열풍으로 고성능 GPU 도입이 지금 늘어나면서 현재 공랭식 위주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열 관리가 감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액침 냉각 쪽으로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액침 냉각, GST 등을 포함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자, 근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비디아 쪽은 고성능 GPU 사용 증가로 해서 데이터 센터 열 관리가 필요한데 차세대 GPU 블랙웰부터는 수냉식 냉각을 아주 강력하게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액침 냉각보다는 수냉식을 먼저 강력하게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냉식보다 발전된 게 액침 냉각이죠. 액침 냉각은 역시 서버를 특수 냉각유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기술이죠. 여기에 따라서 더 높은 냉각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는데 자, 아직까지는 액침 냉각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과 비용 부담 때문에 국내에서 널리 쓰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액침 냉각 가기 전에 수냉식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방향성은 액침 냉각 쪽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오늘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슈는 현대차 이슈인데요. 자, 전기차 판매량 부풀리기 혐의로 피소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일리노이주의 네이플턴, 오로라 임포트를 비롯한 현대차 딜러 그룹들이 지난 5일 현재 시간 시카고 연방법원에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리고 이에 가담하지 않은 딜러는 차별했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판매 법인이 딜러들에게 대여 차량의 재고 코드를 악용해서 판매량을 부풀리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에 동조한 딜러들은 현대차로부터 도소매 가격 할인과 기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서 의혹을 강력 부인했고 판매량 조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딜러 연합 소속인 네이플턴 오로라와 딜러 계약 파기 소송 두 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지금 뭔가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좀 악의적인 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8일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승용차 협회 자료에서도 6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도 다들 좀 감소했다 이런 것들도 일부 이제 자동차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피소 소식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의 주가 하락 오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일부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서프라이즈가 아닐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온 거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 미국 딜러의 현대차 소송 제기 뉴스 때문에 두 가지 이슈로 자동차 관련주가 빠졌다는 건데요. 2분기 실적은 컨셉 부합이 예상된다고 삼성증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딜러부터 피소는 보복성 소송이기 때문에 현대차 펀더멘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전기차 판매량 부풀리기 혐의 피소에 대해서는 역시 현대차 반박이 판매량 조작한 바가 없고 자체 조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해당 딜러 기업에 아까 소송을 제기한 해당 딜러 기업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로 두 곳에 대해서 계약 해지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진행한 이 법인이 해외 쪽의 판매 법인 딜러망이 이 성폭행 혐의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송하고 있고 계약 파기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복성
관련된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1심에서 이 관련해서 현대차가 승소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딜러망이죠. 이 딜러망이 이제 보복성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삼성증권은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결국은 이 네일 풀턴 관련해서는 역시 2016년도에도 판매량 부풀리기 혐의로 크라이슬러도 고소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2019년 상호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크라이슬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합의 조건이 이제 기밀인데 소송 과정에서 크라이슬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약 4천만 달러, 약 550억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이제 이게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한번 해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네이플턴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좋은 기억이 있죠. 소송해가지고 뭔가 합의금을 받았던 그런 상황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것 때문에 현대차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보복성 소송이라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확실한 것과 불확실성이 어떤 건지 정확한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약간 보복성 소송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의 과실이 치명적 결과를 이뤄줄 수는 있다는 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뭔가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좀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메리츠 증권에서도 있다고 분석을 하긴 했지만 다만 부정적인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권장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에서는 이게 보복성 소송이다 말도 했고 메리츠증권은 약간 이유에 대해서 이거 몇 년 걸릴 거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보려면 귀책 확인은 최소 몇 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승소와 패소 방향에 알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몇 년 걸리는데 근데 결국은 지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24년 기준 현대차는 5.2배 정도에 거래되는 밸류에이션이고 24년 8월과 10월 사이에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고 예정을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 1월에서 3월에 전개될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이 또 높은 가능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 아주 오래 아주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아직은 밸류에이션 부분 그리고 지금 단기에 전개될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기존 투자 의견과 34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메리츠증권이 역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공히 자동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인 접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오늘 그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29년부터 긴급 제동 시스템 탑재 의무화 그리고 정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검토 소식 가운데 관련주 특히 이제 상신 브레이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코콤, NCN, 포커스 HNS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관련된 부분도 파인 디지털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2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긴급 제동 시스템의 탑재를 의무화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ADAS 관련된 탑재 의무가 또 되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청 관련해서 요즘에 좀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까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 내에 발생된 교통사고로 관해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이루어지면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인기를 끌고 있죠. 여기서 정부가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호 조작 관련된 교통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여기 따라서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이 다 됐고요. 그 외에도 유리기판 관련주 상승,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기대감의 관련주 상승, 그리고 일부 관련된 뭐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많이 이제 자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시내 저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일부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 강세 영향에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일부 움직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ESS 관련된 테슬라 이슈도 지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축소와 2분기 순위 컨센 하회 전망에 일부 은행주들이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고 홍해 긴장감 완화 가능성의 해운주들이 하락했다는 점 특히 이제 최근에 해운지수가 약간 좀 빠지고 있는 BDI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관련된 해운업종의 조정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시내 자료실에서 한번 참고하셔서 많은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루를 복귀하면서 박근영의 더 힌트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